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그 전산 세무이급 당좌 자산적 강론이에요. 보통 저 회계 1급에서 배우셨던 내용들을 갖다가 잘 숙지하셔야지 되고, 여기 제가 그 파트별로 한 번씩 쭉 보고 넘어가고 필요한 거 한 번 더 설명은 해드리겠지만, 회계 1급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기초가 돼야 되고, 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시간에 추가적으로 본인들이 복습을 잘 통해서 잘 소화를 하셔야지 또 요 단계 것도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당좌 자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각 계정들에 대한 것들, 제가 첫 번째 당좌 자산에는 유동 자산의 이제 첫 번째 그 통합 계정이었었죠. 여기 당좌 자산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물론 회계 1급 때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에요. 우선 회계에서 얘기하는 현금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현금이 다르다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통화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계 담당자들한테는 이 통화 대신에 사용하는 증권, 통화대용증권이 뭔지를 아셔야 된다 그랬었고, 통화대용증권이란 용어 자체는 대부분 회계 담당자들만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급수 불문하고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온다고 얘기해 드렸었죠.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통화증권에 대한 거 회계 1급 때 설명해 드렸던 내용도 쭉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저기 통화대용증권이다. 즉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록할 때에는 이 관련된 것들이요, 현금이라고 기록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금의 범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현금의 범위보단 더 포괄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화대용증권은요, 간단하게 그냥 이거 가지고 가면 현금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금이라고 기록하게 됐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무 이제 2급 정도 되게 되면 이 현금성 자산을 잘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지 되는데, 여기 현금성 자산을 설명하는 용어가 기억, 니은이에요. 즉 여러분들한테는 시험 문제를 출제될 때 현금성 자산을 설명한 용어인 거 아닌 거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여기 기억, 니은 요거를 설명해 주면서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를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제 문제를 보시면 나올 텐데, 자,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은 큰 거래 비용이 없대요. 그다음에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고, 또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채무증권, 즉 채권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 현금성 자산이라고 부르는데, 채권이 지금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취득 당시 또는 만기일 3개월 이내인 단기 금융상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명해 드릴 때에도 여기 현금성 자산에 해당되는 자산이 대상이 뭔지가 중요하다 그랬었잖아요. 첫 번째 단기 금융 아니죠. 단기 금융 자산. 단기 금융 자산이 현금성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단기 금융 자산이라면 대표적으로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것들도 있는데, 기타로 증권회사에서 거래할 수 있는 밑에 여기 CD라든지 그다음에 MMF라든지 MMD 이런 금융상품도 있는데, 이것까지 너무 자세히 할 필요는 없어요. 저기 회계 1급 때 설명은 다 해드렸지만은 여하튼 게 이런 단기 금융상품, 단기 금융자산이 아니라 금융상품이 현금성 자산이 될 수 있는 대상이고요. 두 번째로는 채권이에요. 채권에 해당되는 것들은 국채, 공채, 사채 이런 거 있다 했었는데, 이런 채권의 만기가 취득할 때 3개월 이내일 때만 우리가 현금성 자산이라고 쓴다. 그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이 두 가지밖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질문하는 용어들 아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이라고 기록할 수 있는 대상은 단기 금융상품 또는 채권일 때요. 근데 얘네들이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현금성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요거는 기억하고 계셔야지 돼요. 현금성 자산. 그리고
여기 여러 번 말씀을 해드리지만 이 배운 내용에 대해서 그냥 보고 넘어가면 별 큰 의미가 없어요. 왜? 이건 제가 설명해 주면서 넘어간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으면 이 뒤쪽에 문제 나오죠. 또 오늘도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그걸 판단하셔야지 되고 읽어봐도 좋고요. 그래서 여기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질문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또 시험 보러 가셔서 적응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이거 여기 적어놓은 걸로 한번 정리를 쭉 해놓고 교재는 좀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교재를 보게 되면 시간이 좀 많이 가요. 그 여기 지금 파트는 지난 시간에 또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세무 2급에 추가된 것들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들은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는데 회계 1급에서 있는 내용들이 중복되는 것들은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은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궁금하거나 설명이 더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 질문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교재에서는 당좌 자산에 대한 것 중에서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걸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이 앞에서 회계 1급 때 했던 거 제가 또 정리 다시 이렇게 해놨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여기서 세무 2급에서는 요 녀석이 좀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회계 1급 때 우리 공부했던 거죠. 현금, 보통은 대부분 통화를 얘기한다. 근데 우리 회계 담당자한테는 요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통화대용증권이 더 중요하다. 여기 통화대용증권에 구분을 할 수 있으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요. 반면에 현금성 자산이 여기 통화대용증권에 속하지 않는 거 예를 들어 본다면 선일자 수표 같은 경우는 가져가도 얘는 지금 현금 주지 않아요. 제가 말씀해 드렸었죠. 선일자 수표는 통화대용증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통 우리 그 수입인지라든지 수입증지 이런 것들도 현금 아니라고 얘기 드렸고요. 그나마 기출문제에서 보기에 나왔던 것들이요. 우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통화대용증권 아니다. 얘네들은 가져가도 바로 돈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나중에 다음 중 통화대용증권에 속하는 거, 속하지 않는 거 물어보게 되면 요거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성, 여기 뭐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통합 계정에서 그 다음에 이슈가 됐던 거. 요거는 회계 1급 과정이었었어요. 현금과 부죠? 아시죠? 기 중에 현금하고 실제 현금과 장부 현금을 비교해서 실제 현금이 부족하면 차변에다가 현금 쓴 걸로 기록하라 그랬었죠. 그래서 실제 현금이 모자르면 쓴 걸로 표시하고 차변에다가는 현금 과부족 이렇게 구분하라고 했던 거 기억하셔야지 돼요. 자, 그리고 얘는 기중에 벌어졌을 때 이거 쓸 수 있다 그랬었죠. 기중에 돈이 지금 2,000원이 부족한데 현금 과부족 써놓으시고요. 기말이 될 때까지 이 현금 과부족의 이유가 뭔지를 찾으셔야 돼요. 원인을. 자, 그래서 원인을 찾게 되면 찾은 것만큼을 이렇게 대변으로 보내주시면 그만큼 상기가 되겠죠. 2,000원 중에서 지금 1,800원 찾았는데 그 내용이 뭐였었어요? 통신비라든지 도서인세비 이렇게 찾았으면 현금 과부족을 빼주면 되는데 기말까지 그 원인이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그럼 전 기말이기 때문에 나머지 것도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현금 과부족 차이 나는 거 200원 없애주시면서 차변에 잡손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기중에 발생했던 현금과 부족과 그 다음에 기말에 당장 12월 31일 날 그 장부를 대조해 봤더니 차이가 났을 때 요 회계 처리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기중에 발생했던 현금 과부족을 갖다가 처리할 때는 잡손실은 똑같은데 대변에는 현금 과부족 차이나는 나머지 금액만 현금 과부족으로 마감을 해야지 되고, 만약에 그 기말 당일날 현금과 장부 금액이 차이가 났었다면 여기 현금으로 바로 처리해서 잡손실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회계 1급 시험은 다 응시가 끝났으니까 이거에 대해 요 정도 나오는 건 세무 2급에 이런 정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회계 1급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회계 1급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중에 또 공부할 때 자격시험 이것 말고도 응시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아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 세무2급에서는 요게 현금성 자산이 중요하다고 했던 거고요. 대상이 되는 것은 단기 금융상품일 경우와 여기 채권일 경우에 해당된다고 그랬었죠. 3개월 이내. 단기 금융상품은 여기 그 가입이라는 용어를 쓰죠. 채권 같은 경우는 취득이란 말 써요. 그래서 가입 또는 취득 했는데 3개월 이내에 현금화 될 수 있는 것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여기 키워드로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금리 위험이 적다. 제가 간단하게만 적어놨는데 아까 보셨던 거 얘가 현금성 자산을 설명하는 용어라는 것도 구분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런 당좌 차월이라는 거 나왔는데요. 당좌 차월은 우리 회계 1급 때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거라서 간단하게 한번 복습 차원에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당좌예금을 그 사업자가 개설하는 이유는 당좌수표와 약속금을 발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기 위해서 당좌예금을 개설한다고 말씀해 드렸었죠. 여기 나오는 당좌 차월이라는 것은 당좌예금의 잔고가 부족하게 되면, 즉 당좌수표를 발행하거나 약속금을 발행하게 되면 얘 돈 빠져나가는 거는 딱 이 회사에 다른 예금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당좌 예금에서만 빠져나간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 당좌 예금이 부족하게 되면, 잔고가 부족하게 되면 부도라는 게 난다 그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안전장치 차원에서 혹여나 우리 예금 당좌 예금 통장에 잔액이 모자라더라도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먼저 은행이 결제를 해 달라고 계약을 맺어요. 그러다가 돈을 빌리는 행위죠. 일종의. 이걸 당좌 차월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일반 개인들한테 비교한다면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당좌 차월 계약을 맺고 당좌 잔액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당좌 예금 잔액은 5만원 밖에 없어요. 우리 회사에. 근데 당좌 차월 계약은 10만원까지 담보를 제공하고 설정을 해놨어요. 즉 우리 당좌 예금에 10만원이 돈이 잔액이 모자라더라도 10만원까지는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즉 부도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 보면 상품을 구입한 후에 당좌수표 7만원을 발행했다면 우리 당좌예금 잔액에는 현재 5만원 밖에 없는데 당좌수표 7만원을 발행했으니 지금 그리고 상품을 사갖고 왔다고 얘기하는 거죠. 7만원짜리 상품 사갖고 오고 당좌예금에서는 잔액 있었던 5만원 빠져나가고 나머지 2만원은 당좌 차월 계약에 의해서 돈을 빌린 게 돼요. 그래서 그때 기록하는 용어가 당좌 차월 이렇게 기록한다고 얘기해 드렸었어요. 상품을 판매하고 자, 이 10만원을 당좌예금에 이입을 했대요. 현금으로 당좌예금에 이급했다면 우리가 빌렸던 당좌 차월 여기 2만원부터 먼저 없애줘야 되겠죠. 빌린 것부터 먼저 갚게 되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빌린 거 먼저 갚았어요. 우리가 기록할 때는 이렇게 기록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럼 나머지 잔액은 이제 당좌예금의 잔액으로 남아있겠죠. 예를 들면 당좌예금 8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당좌 차월이라는 이 계정은요, 임시 계정이고 우리가 계속 연말까지 남아있으면 안 되는 계정이에요. 가계정이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당좌 차월 이 잔액이 남아있을 경우 얘를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없애줘야 돼요. 만약에 얘가 그대로 2만원 남아있었다면, 이런 거래가 없었다면 12월 31일 날 당좌 차월 금액이 2만원 남아있었다면 얘를 없애주고 그 계정 대신에 뭐를 써줘야 된다? 단기 차입금 이렇게 써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회사에 따라서는 이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애시당초 당좌 차월 거래가 발생하면 단기 차입금 그냥 이렇게 써도 되기는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무에서는 여기 당좌 차월 계정, 즉 이 계정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1계정제 사용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당좌 차월이란 용어와 그다음에 이 당좌 차월 계정이 가계정이므로 기말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기종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그 내용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자, 그 다음에 다음 파트에 보시게 되면 이번엔 단기 투자자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단기 투자자산에는 세 가지 단기 금융상품, 단기 매매증권, 단기 대여금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세무 2급에서도 회계 1급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그 계정을 이 중에서 고르라고 한다면 바로 단기 매매증권이랍니다. 단기 매매증권은 급수 불문하고 계속 나올 거니까요.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는 회계 1급 과정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렸던 거기 때문에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질문을 다시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 혹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회계 1급 과정 꼭 보시라고 그 얘기 한번 해놔야 될 것 같아서. 자, 그래서 단기 금융상품부터 보도록 합니다. 단기 금융상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정기예금, 정기적금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예전에는 흔하게 많이 안 보였는데 저도 요즘 보니까 또는 광고 나오는 거 보니까요. 요즘 개인들도 한 달짜리, 두 달짜리 예금이 있더라고요. 카뱅이 있어요. 그래서 정기예금 이자율이 아무래도 보통 예금 이자율보다는 높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용하라고들 많이 나오던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인들은 정기예금, 정기적금이 다 12개월이 미니멈인지 알고 있지 3개월, 6개월, 뭐 2개월 이런 건 없는 줄 알고 계시더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 뭐 개인들이 그 들어가는 정기예금, 정기적금이 금액이 보편적으로 크지가 않아요. 근데 기업은 크잖아요. 회사들은. 회사들에서 운영자금이 크기 때문에 정기예금이 뭐 2개월짜리도 1개월짜리도 3개월짜리도 6개월짜리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단기 금융상품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울 때 12개월 이내에 현금화 되는 그 계정을 우린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불렀었는데 요 앞에 말이 생략이 돼 있는 거라 그랬었죠. 3개월은 뭐하고요? 초과. 3개월은 초과하면서 12개월 이내 현금화 되는 것들은 우리가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기록한다. 그러면 3개월 미만에 있는 건 뭐라고 아까 쓰기로 했었어요? 3개월 미만인 거 뭐라고 쓰기로 했었죠? 여기는 현금성 자산이라고 이렇게 쓰기로 했던 거죠. 그래서 요거 부분 잘 하시라고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드려요. 똑같은 단기 금융상품인데 3개월 이하이면은 현금성 자산이라고 써야 되고요. 요게 넘어가게 되면 요때는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상하게 시험 문제 나오면 교재 볼 때는 다 알아듣는데 시험 나오면 틀려. 여기는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쓰시란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자, 증권 됐고 채권 아까 채권 얘기 드렸죠. 채권의 국채, 공채, 사채 이런 것들을 취득했을 때 그 만기가 3개월 이내라면 기도 현금성 자산이라고 써주세요. 얘기를 해드렸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봐요. 단기 매매증권은 세무 2급에서도 출제가 빈도수가 높아요. 단기 매매증권 안에는 주식만 있다? 아니에요. 채권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시험 문제는 거의 99% 대부분 단기 매매증권에서는 주식으로 시험 문제를 낸다 그랬었죠. 왜 그랬어요? 채권은 시험 문제로 나오면 어려워요. 계산하는 게. 그래서 채권에 대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채 파트에서 사채를 배우시게 될 거예요. 지난번에도 물론 배우긴 했는데 왜 채권이 계산이 어려운지는 그 비유동 부채인 사채 제가 세무 2급에서 설명해 드릴 때 그때 자세히 얘기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하튼 보편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단기 매매 증권에서는 여기 주식이 시험 대상이 될 것이고요. 여기 단기 매매 증권을 쓰라는 용어가 있었죠. 타 회사의 주식이라고 얘기해 드렸었고요.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쓰는 것이라고요? 단기 시세 차익 목적. 시장성 있다. 시장성 있다는 말을 자꾸 왜 줄까? 시장성이 있어야지 거래가 된다는 얘기죠. 사고 싶을 때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다는 얘기고, 여기 단기매매증권의 단골 시험이 뭐예요? 12월 31일 날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식이 거래가 없어. 시장성이 없어. 그럼 공정가치를 평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공정가치라는 건 거래된 내역이 있는 그런 주식을 얘기해요. 근데 시장성이 없으면 처음에 샀던 금액 그대로 있는데요. 그러면 할 말 없잖아. 그죠? 그래서 여하튼 간에 여러분 시험 목적으로는 시장성이 있다는 말은 바로 뒤에 뭘 물어볼 거냐면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라는 문제가 10중 8구 나오게 되고, 대부분 그게 시험 문제라는 것도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설명 여러 번 해드렸던 거긴 하지만, 타 회사의 주식을 지금 시가 얼마가 됐냐면 10,000원짜리래요. 수수료는 주식 거래하게 되면 수수료가 반드시 수반되게 되겠죠. 500원이라고 얘기 했었어요. 자, 일단 여기서도 한 번 더, 회사에서 취득하는 모든 자산이에요. 회사에서 취득하는 모든 자산에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취득하는 자산명으로 기록해 주세요 라고 했었죠. 그럼 만약에 그게 여기도 적용된다면, 단기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 수수료 500원이 발생했다면 수수료 500원도 단기매매 증권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였었죠. 그런데 모든 자산에서 뭐만 예외라 그랬어요? 바로 얘만 예외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된다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얘도 회계 1급에 배웠던 건데 회계 1급에만 나오냐? 아니에요. 세무 2급에도 나와요. 회계 1급에서는 이 자체가 하나의 문제였지만 세무 2급에서는 요게 하나의 보기에 들어가요. 문제가 아니라 보기에. 그래야지 여러 가지를 많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한 문제에서. 지난번에도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급수가 올라가게 되면 그 급수가 낮을 때는 한 문제였는데, 급수가 올라가게 되면 그런 문제 두 문제가 또는 세 문제가 한 문제로 출제가 돼요. 밑에 보기에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그래서 앞에 회계 1급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이 세무 2급 과정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테니까. 그래서 기초과정에서 배웠던 거 사실 회계 지금 여러분이 배워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만난 2달 동안 시간 얼마 안 된 거 아니에요? 두 달이면? 근데 진도 잘 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게 3달이면 여러분이 세무 2급 자격증 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돼요. 제 경험으로도. 그럼 그거 갖고서 내 직업이 될 수 있고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고 내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내 미래 경제적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데 그 정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 평생 나름은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의 최고 과정에서 퇴직할 때까지 경험해 본 바로 전 여러분들한테, 제 자녀들한테도 자식들한테도 추천할 만한 직업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만큼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고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한답니다. 근데 하물며 3개월 아니 6개월이라고 쳐요. 그걸 투자를 못해요? 그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제 생각에. 뭐 다른 게 더 적성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회계 1급 때 수업했던 거 계속 또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때 듣는 거하고 지금 듣는 거하고 느낌이 어떠세요?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죠? 처음 배울 때는 많이 골치 아팠지만 지금은 좀 덜 하실 것 같아요. 복습 꼭 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하튼 간에 우리 자산을 취득하는 모든 부대비용, 물론 여기 지금 단기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 이 수수료 비용도요 부대비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포함 안 시키고 있죠. 얘만 유일하게 별도로 기록한다. 그리고 이 수수료 비용은 여러분이 회계 1급 때 그 프로그램에서 코드 번호 다 보셨겠지만 수수료 비용도 계정 코드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얘를 구분할 때 얘는 영업과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 그랬어요? 영업과 관련이 없죠. 아니 우리 회사 노트북 만들어 파는 회사인데 주식 투자하고 그런 게 뭐 영업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없죠. 그래서 얘는 영업의 비용이다. 영업의 비용은 코드 번호가 900번대라고 얘기해드렸던 항목입니다. 자, 그래서 주식을 단기매매증권에 관련된 그 회계 처리는 여러분이 3단계로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된다고 그랬었는데, 자, 기중에 이렇게 취득했을 때 이 수수료 비용 제일 중요한 항목이라고 그랬었죠. 두 번째,
지금 12월 31일 기말까지 보유하고 있을 때 시험 문제 대부분은 여러분들한테 회계 1급 과정에서는 이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하는 게 시험 문제였었어요. 근데 이제 세무 2급에서는 얘 포함해서 처분할 때 회계 처리까지 물어보게 된단 말이죠. 자, 기말에 공정가치가 처음에 내가 샀을 때 얼마였었는데 10,000원이었었는데 여기 공정가치가 15,000원 5,000원이 올라갔죠. 그럼 올라간 만큼을 평가해 줘야 돼요. 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12월 31일 날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하는 자산의 가치가 가격이 실제 10,000원이에요? 15,000원이에요. 15,000원이죠. 근데 원래 재무상태표는 그 시점에 그 자산의 값어치를 재산 상태를 기록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은 12월 31일 날 재산의 가치가 10,000원짜리예요? 15,000원짜리예요? 그럼 10,000원을 기록해 놔야겠어요? 15,000원을 기록해 놔야겠어요? 당연히 15,000원을 기록해야겠죠. 근데 10,000원은 벌써 기록해 놨죠. 그럼 얼마만 더 기록하면 돼요? 그래서 증가분인 5,000원을 기록해 주시고요. 여기 대변에다가는 얘를 뭘로? 우리 돈 벌었잖아. 뭐 사고 팔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기록해 주시면 된다고 했던 거죠. 됐나요? 응. 자, 그리고 이렇게 기중에 우리가 샀던 단기 매매 증권과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되면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틀리는 거. 지금 이 주식을 얼마짜리라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얼마짜리라고 알고 있으라 그랬어요. 기말에 평가되면 항상 기말에 평가한 그 금액이 내가 갖고 있는 단기 매매증권의 가격인 거예요. 처음에 샀던 거 10,000원 얘 기록하면 된다 안 된다 사용하면 이거 사용하는 거 아니라 그랬었죠. 자, 이제 처분할 때요. 자, 처분할 때도 보니까 지금 가격이 20,000원까지 올라갔네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단기 매매증권 팔면 현재 얼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20,000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팔았어요. 현금으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처분 단계에 대한 거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팔게 되니까 20,000원이래요. 현금 20,000원 받고요. 내가 20,000원을 받았으면 기브 앤 테이크. 근데 뭐 줘야 되는 게 있죠. 내 거는 얼마짜리 단기 매매증권을 주는 거예요? 15,000원짜리 줬죠. 그럼 처변과 대변에 차이가 생긴 거 얼마가 생겼어요? 이 기정의 이름은보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되는 것이죠. 자, 뭐 요거는 뭐 회계 1급 때 복습 과정이니까. 자, 또 하나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거, 아까 말씀해 드렸던 여기 계정들 중에서요, 여기 수수료 비용도 영업 외 비용이고요. 여기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도 영업 외 수익과 비용이고, 여기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나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도 영업 외 수익, 영업의 비용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죠. 단기 매매증권과 관련된 것들은 몽졸이 다 영업 외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라고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되셨나요? 지난번에 회계 1급 할 때에도 제가 자본 계정에 매도가능 증권 할 때 이거 비교해서 설명해 드렸었죠. 기억나요? 자, 이거 또 설명했죠. 제가 우리 수업 과정에서만 이거 몇 번을 설명해요? 앞으로 설명 더 이상 안 할까? 또 할까? 또 해요. 언제 해요? 저기 매도가능 증권 나오면 한 번 더 복습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한테 수업 제가 진도 나가게 되면 한 번만 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는 거면 수업만 잘 여기 집중해서 듣고 복습만 하시라고 그러는 게, 그것만 해도 잘 뛴다는데 충분하니까. 근데 그걸 잘 계속 꾸준히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도 때가 되고 여러분이 꼭 그런 느낌을, 필요성을 느끼게 되시면 언제든지 제가 유튜브 해놓은 거요 참고 복습하셔가지고 잘 취득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단기 투자자산에서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 설명해드렸던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기 매매증권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여기 당좌자산의 세 번째 게 매출채권이에요. 매출채권은 우리 장사할 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우리가 물건을 팔아야지 돈을 벌어야지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출채권은 실제 실무 업무에서도, 또 회사에서 사용할 때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도, 그 다음에
여러분 자격시험 문제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파트예요. 매출 채권은 언제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매출 채권 설명해 드릴게요. 매출 채권에는 아시다시피 외상 매출금하고 그다음에 받으러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또 일상적인 상거래 또는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고 돈을 못 받았다면 외상이라고 그랬다면 외상 매출금, 그다음에 어음을 받았다면 받으러 이렇게 쓰기로 했었죠. 여기서도 뭐 또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는 거, 일상적인 상거래. 뭐 지난번에 보니까 교재에서 일반적인 상거래 또 이렇게도 나오더라고요. 우리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 일상적인 상거래란 뭘 뜻한다? 우리 회사의 상품이나 제품을 파는 것을 우린 일상적인 상거래, 일반적인 상거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결과로 외상, 돈을 못 받았다면 외상 매출금 써야 되고, 일상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 상품이나 제품 이외의 거래, 그걸 통해서 돈을 못 받았다면 그때는 미수금 이렇게 쓰라고 얘기해 드렸던 거죠. 잘들 아시네요. 자, 그래서 외상 매출금 자체만 갖고서는 큰 이슈가 될 게 없어요. 자, 외상 매출금, 상품을 10만원짜리를 판매했는데 외상이래요. 그러면 상품을 판매했고 얘가 일상적인 상거래이니까 우리 상품 판매 때 뭐라고 쓰라 그랬었죠? 상품 매출로 쓰라 그랬었고, 돈 못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어요. 회수하게 되면 여기 현금으로 받았다고 치면 외상 매출금을 상계 처리 반대쪽으로 감소시켜 주시고요. 차변에 현금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슈 별거 없다 그랬었죠. 두 번째, 받으러옴에 대해서는 똑같이 상품 10만원짜리 판매를 하고요. 그럼 우리 상품 매출 기록할 거고, 약속어음을 받았다. 약속어음을 받았으니 우린 받을 어음 쓰셔야 되겠죠. 근데 받으러음은 여러분이 처음 배울 때 회계 1급에서 이 받으러음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4가지가 있고,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많은 출제 시험 빈도수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요? 이거 실제로 많이 사용하니까. 어디에서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거 이해를 하셔야겠죠. 자, 받으러면 운전,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고 받았는데 이 어음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4가지가 어떤 거였었냐면, 일단 1번이요.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만기가 되면 그 돈 받으면 되겠죠. 그러면 어음이 보통 만기까지 받아서는 기다렸다가 여기 돈 받는 걸 우린 추심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그랬죠. 정확한 용어는 뭐라 그랬어요? 추심, 위임, 배서라 그랬었어요. 은행에다가, 주거래 은행에다가 어음 갖다 주고 돈 받아주세요 하는 걸 우린 추심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 어음을 누구한테 줘야지 돼요? 일단 은행한테 줘야겠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대변으로 상계되면서 감소하게 되죠. 그리고 다음날 우리 당좌 이금 통장에 입금이 되게 되면 당좌 이금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만기 용어를 갖다가 회계 용어, 전문 용어 배우셨으니까 우리는 추심한다라는 용어로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써놓을까? 또 까먹을까봐. 추심, 위임, 배서. 그게 바로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어음의 만기가 돼서 우리가 자금을 다시 회수하는 결과를 본다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는 얘를 결제 용도로, 만기는 아직 안 됐는데 결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해 드렸어요. 자, 결제 용도로 사용한다. 우리가 외상매입금을 갚기 위해서 얘를 갖다가 사용하는 케이스. 그래서 외상매입금을 갚으면서 우리가 받아두었던 받으러움을 거래처에다가 주는 행위, 요거를 결제. 얘는 뭐라고 분할했어요? 얘는 양도, 배서, 여기다 써야 되나? 여기 배서, 양도. 배서, 양도라는 말은 뒤에다가 쓰고, 그죠? 그 다음에 건네줬다는 얘기죠. 결제 용도로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왜냐, 여러분들도 회계 1급 과정 지나서 지금 재무회계 중국 회계 중국 과정 배우시기 때문에 여기 전문 용어들 또 잘 기억하시, 그런 걸 알아들으셔야겠죠. 추심, 배서, 양도. 반대로 우리가 받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배서, 양수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는 결제 용도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배서양도라고 기억을 해 두시고요. 세 번째, 우리가 갖고 있던 어음을 만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 은행에다가 받으러 어음을 매각 처리하는 경우, 파는 경우가 있어요. 돈을 먼저 받기 위해서. 그럼 받으러 어음이 없어지는 세 번째 경우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자, 얘를 갖다가 보통 매각할 때는, 거래 은행에다가 매각할 때는 할인료라는 게 발생해요. 왜? 아직 만기가 안 됐기 때문에 할인료라는 게 발생하게 되는데, 그 할인료를 갖다가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요. 얘 뭐라고 써야 돼요? 뭐 이자 비용 아니에요. 뭐라 그랬었죠? 매출채권. 받으러 오면 매출채권이었잖아요. 그죠? 이 매출채권을 처분해서 손실이 발생했다 그래서 여기 어음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한테 특징적인 용어이고 특별한 계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아주 잘 물어보는 계정이고 시험 문제도 출제 빈도가 높은 계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던 받으러음을 거래처에다가 은행에다가 매각해서 팔 때 그때 할인료 그 금액만큼을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기록한다 라고 알고 계시란 얘기예요. 아마 이번 회계 1급 준비하시면서 여러 번 보셨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부도가 났을 경우, 부도가 나게 되면 얘 받으러 일단은 못 받게 됐으니까 일단 대변으로 없애 주셔야겠죠. 이렇게 감소 처리하시고요. 대변 차변의 계정을 뭐라고 쓴다? 부도, 어음과 수표라고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 채권 계정이니까 실기에서 다 거래처 입력하시죠. 근데 여기 부도, 어음과 수표에 기록할 때 이 계정에다가 거래처 입력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도, 어음이 누구 건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부도, 어음과 수표에도 거래처 빼먹지 말고 잘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선 여기까지만 정리해드리면 되겠네요. 예전에 여러분이 회계 1급 배울 때는 요거 배우려고 그러는데도 하루 왼쪽에 걸렸는데 지금은 가뿐가뿐하게 넘어가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그 2달 동안 그 시간이 헛되이지 않아서 매일매일 복습하시고 시험도 준비하시고 그렇게 되면 알아듣는 게 달라져요. 예전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은 말씀 드려요. 세무 2급 동안에 수업 진도 나가는 거 그때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그리고 복습하시고 시험 앞두고서 실기 연습하시고 그러면은 자격증 다 따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설명을 다시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저기 캡처 안 해도 되겠죠? 그죠? 굳이 캡처식이나. 자, 여기 받으러 온 계정도 여러분들이 좀 차후에 다른 그 AT 시험이라든지 볼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파트이니까 이론적으로 또 회계 처리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자, 이번에는 이 매출채권하고 중요한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 바로 요 대손회계라고 부르는 항목이에요. 대손충당금. 자, 얘도 배웠던 내용이긴 하지만 정리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출채권을 배웠는데 그 중에서 외상매출금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상품 매출을 갖다가 10,000원 했어요. 그래서 외상매출금 해놨는데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해서 여기 외상매출금을 못 받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기록을 뭐라고 해야 되느냐? 여기 대손상각비라고 기록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 이 대손상각비는 판관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익구분할 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익 계산되고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 계산되는 거 다 외우고 계시죠? 지금 기본적으로 이런 건 다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얘가 판관비이다 보니까 이 대손상각비가 발생을 하게 되면 영업이익에 아주 다이렉트로 영향을 주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회사의 경영진이나 여러분의 보너스, 바로 이 영업이익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단 말이죠. 손익계산서는 어차피 경영성과 재무성과를 갖다가 평가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 평가 기준이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재무제표이다 보니까 여기에 나타나 있는 매출액과 여기 영업이익 두 가지로 그 회사의 1년 동안의 걸 측정한단 말이죠. 경영성과를. 그런데 여기 나타난 대손상각비는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그 수많은 거래처 중에서 거래처가 파산을 해서 그 돈을 못 받게 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판관비에 반영돼 버리게 되면, 지금 10,000원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 판관비가 얼마로 증가하겠어요? 45,000원. 그러면 영업이익은 15,000원으로 줄어들죠. 이 결과 때문에 지금 경영성과의 측정이 아주 지대하게 나빠진단 말이에요. 보너스를 지난번에 설명해 드릴 때는 영업이익 목표가 2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25,000원을 달성한 입장에서 영업이익 목표 달성했죠. 그럼 성과평가를 좋게 받겠구나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갑자기 12월 달에 대손상각비 발생하는 바람에 얘가 이렇게 바뀌었으니 영업이익 목표 달성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면 주주들이 그 경영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들들 볶겠어요? 거기서 협박까지 한단 말이지. 뭐라고? 이걸 잘라버려 와라. 드라마 보니까 말 잘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경영진들은 또 우리 회계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금액들이 발생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회계 처리할 때 여기 기말에 우리가 회수해야 될 매출 채권의 잔액에 대해서 일정한 퍼센트, 즉 얘는 그냥 이해는 그렇게 하세요. 세무 2급 배우시니까 회계 1급 때 설명해 드렸던 거는 1년 동안 우리 매출 채권 중에서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금액을 비율로 따져봤더니 한 1% 정도는 회수를 못하게 될 것 같더라. 그걸 우린 얘 뭐라고 부른다 했어요? 대손율이라고 불렀어요. 세무 2급 정도 배우시니까 이제 상황을 정확히 잘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시험 문제 대부분 말이에요. 1%를 사용한단 말이죠. 이를 대손율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기보다도 나중에 여러분이 또 2년이 되면 세무 1급을 배우시게 될 텐데 얘는 법인세법에서 이 대손상각비로 비용을 인정해주는 퍼센테이지가 1%예요. 그러니 법인세법과 재무회계의 그 세무조정 그거를 갖다가 단순화하기 위해서 대부분 다들 그냥 1%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대손율을 갖다가 이번에 5% 하면 될까 안 될까? 이 재무회계는요 몇 퍼센트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비용으로 다 재무회계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세금 납부할 때 법인세법에 의해서 비용 인정을 1%까지밖에 안 해주는 것 뿐이지 재무회계 입장에서는 5%를 하던 10%를 하던 전혀 상관없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 대손율은 누가 정한다 그랬어요? 그 재무부서의 책임자가 정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다 몇 퍼센트로 나왔었어요? 1%로 나오죠? 그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이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대손상각비가 발생하는 걸 이렇게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지금 기말이 되면 여기 매출채권, 기말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얘는 다음 해 회수될 금액들이죠. 얼마큼을 못 받게 된다고 예상을 하는 거야. 1%. 계산하니까 얼마예요? 10만원. 그럼 얘를 회계 처리할 때 기말에 12월 31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거죠? 기말 정리사항 중에 하나가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설정이었었어요. 얘가 기말 정리사항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대손상각비 쓰고요. 대변에 대손 충당금 이렇게 쓰라고 기억하시죠? 근데 여기 대손상각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기 지금 기말에 대손상각비 쓴 이 금액과 여기 위에서 대손상각비 빨간 걸로 쓴 금액과 비교했을 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된 건 똑같아요. 근데 얘는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죠. 근데 얘는 요거 대신에 뭐를 사용했었어요? 나중에 대손이 발생하게 되면 이 대손 충당금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대손이 발생하게 되면 이 대손 충당금을 사용할 돈을 미리 빼놓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다음에
거래처에서 대손이 발생했어요. 얼마? 6만원. 그럼 대손충당금 지금 현재 얼마 쌓아놨어요? 10만원 있으니까 6만원 그대로 뺐으면 되겠죠. 대손충당금은 여기 판관비 비용 계정이 아니라 그랬었죠. 대손충당금은 무슨 계정이라 그랬어요? 자산 계정이라 그랬죠. 그리고 자산 계정이니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영업이익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려고 미리 뺐쓰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또 11월 달에 또 대손이 발생했대요. 얼마? 5만원. 근데 우리 지금 대손충당금 사용하고 얼마 남았죠? 4만원 남았죠. 10만원 중에서 6만원 사용하고 4만원 나온 거 어차피 대손 났다 보면 있는 것부터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손충당금 4만원 사용하고 대손상각비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대손상각비로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라고 알려드렸던 거예요. 기억나셨어요? 복습 과정이니까요. 자, 그래서 어떤 연습도 우리 같이 했었느냐면 이 대손충당금이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남아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손충당금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이 10만원이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10만원 그대로 다 회계 처리해야 되겠죠. 어떻게 여기처럼. 그래서 작년도에 사용하고 대손충당금이 전혀 잔액이 없다면 차변에 대손상각비 10만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10만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잔액이 5만원 남아있었다면 5만원만 하면 되죠. 차변에 대손상각비 5만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5만원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잔액이 10만원 있었다면 뭐 이런 일이 없겠지만은 금액이 같으니 여기는 분개가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 지금 설정한 금액, 계산한 이 금액을 절대 넘어서도 안 되고 모자라서도 안 돼요. 딱 그 금액이어야지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그때 당시에도 설명해 드릴 때 만약에 잔액이 15만원 남아있다면 지금 우리가 설정해야 될 건 얼마인데 10만원인데 15만원이 남아있다면 5만원은 도로 빼야 되겠죠. 우리가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대변이 대손충당금이었으니 뺄 때는 반대로 빼줘야겠죠. 그래서 이 대손충당금을 남아있는 잔액이 더 많다면 차변으로 대손충당금을 감소시키고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쓴다? 대손충당금 환입이라고 쓴다고 얘기해 드렸어요. 자,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 대손충당금 환입은 또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이 대손충당금 환입은 성격이 이 판관비를 차감하는 성격이에요. 대손상각비는 같은 비용이니까 비용을 이렇게 증가시키지만 대손충당금 환입규정은요 이 판관비를 차감하는 규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35,000원이었었는데 대손충당금 환입이 들어가기 5,000원이 들어간다면 얘는 5,000원을 이만큼 줄여주는 만원이라고 치면은 만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들어서 여기 지금 25,000원으로 줄어들고 있죠. 그죠? 그럼 뭐가 늘어나요? 영업이익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 대손충당금 환입 규정은 뭐의 규정이다? 판관비의 차감 규정이다. 비용을 감소시키는 규정이에요. 차감 규정이고, 그 다음에 어떤 교재에 보게 되면 얘 판관비 부의 금액이라는 용어 쓴다 그랬죠. 부라는 것은 한자어로 표시 안 되니까 한자어로 차감이라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그래서 부의 금액이라고 말이 나오게 되면 얘는 차감하는 금액이구나. 뭘 차감해요? 판관비를 차감하는 금액이다. 그렇게 기억해 놓으시고 이렇게 보충법 대손충당금은 보충법으로 기록한다. 이게 많이 들어보셨었죠? 그래서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대손충당금의 성격도 이런 세무 2급에서는 좀 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되셨죠? 오케이. 일단 질문은 문제 풀면서 터득해야겠죠 또. 자, 그 다음에 당좌자산에서 당좌자산에 해당되는 마지막 규정이 기타 채권이었었어요. 기타 채권은 아까 말씀드렸던 일상생활
일상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 상품이나 제품 판매한 이외의 그 거래에 대해서 돈을 못 받았을 때 계정 뭐라고 쓰기로 배웠죠? 우리 그렇죠? 미수금이라고 쓰기로 배웠었어요. 약속어음을 받아도 마찬가지로 미수금이라고 쓰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 상품, 제품 이외의 것, 또 문제에서 뭐라고 쓴다 그랬어요? 일상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로 인해서 외상하게 되면 뭐라고 쓴다? 미수금. 약속음 받으면 약속음 받아도 뭐라고 쓴다? 미수금. 되게 출제가 많이 됐던 항목이라서 연습들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봐요. 자, 건물이나 차량 운반구, 비품 뭐 이런 것들 팔고 돈 외상 그러면 뭐라고 쓴다? 미수금. 어음 받아도 뭐라고 쓴다? 미수금 쓰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두 번째, 선급금. 선급금 계정은 주로운전 계약금이죠. 계약금인데도 불구하고 재고자산의 계약금일 때 선급금이라고 쓰고, 우리 그 유형자산에 대한 계약금일 때는 여기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써야 된다는 거, 여기 세무이익 정도 됐으면 이것도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지 돼요. 다시 계약금은 계약금인데 우리 상품이나 제품 원재료 이런 거 사기로 하고 저기 계약금을 주면 뭐라고 쓴다? 선급금이요. 그런데 유형자산, 토지나 건물, 그 다음에 등등 기계장치 이런 거 살 때 계약금을 주면 그때는 뭐라고 쓴다?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쓴다. 이거 구분 잘 하셔야지 돼요. 자, 그렇게 됐으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그 실기 문제에서 요게 회계 처리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얘가 실제로 회사에서 많이 벌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요? 이런 거예요. 상품 10만원짜리를 우리가 사기 위해서 계약금은 10%를 먼저 줬대요. 현금으로. 그러면 차변에는 계약금을 줬으니 선급금이라고 쓰시겠죠. 그리고 현금 10,000원 이렇게 썼어요. 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상품을 받았단 말이죠. 상품 얼마짜리 받았겠어요? 당연히 10만원짜리를 저기 우리가 주문했으니 10만원짜리를 받았겠죠. 그러면 10만원을 다 줘야지 돼요? 아니죠. 계약금으로 얼마 줬으니까. 계약금으로 여기 10만원 줬으니까 계약금은 다시 이렇게 빼서 없애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차익 얼마만 보내주면 돼요? 보통 예금으로 9만원만 이체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선급금, 계약금을 주었다가 그게 이제 시행이 되면은 선급금 빼고 나머지 차액, 요게 실제 실무거래에서 엄청 많이 발생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거래가 발생하게 되니까 시험 문제에서도 당연히 많이 물어보겠죠. 제일 보편적인 시험 문제예요, 얘가. 앞에 계약금 얼마를 줬는데 지금 상품, 제품, 원재료 받고 나머지 차액은 뭐 어음을 발행했다, 보통 예금으로 이체했다, 뭐 등등 이렇게 얘기 나올 때 요게 가장 기본적인 거래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지난번에 우리 회계 1급 때 제가 설명하면서 요 파트에서 여기 미수금이라든지 선급금 계정과 연결돼서 실제로는 보편적으로 이 계정이 기말 정리상 결산에 나오는 건데 제가 그때 여기 같이 설명을 해드렸던 거예요. 지금부터는 손익의 이연, 손익의 예상에 대한 거 얘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손익의 이연, 손익의 예상이라는 말은 지금 요즘 교재에서는 이렇게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손익 그러면 수익과 비용이라는 뜻이라 했죠. 그래서 수익 또는 비용의 이연 이란 말도 쓰고요. 여기 예상에 대해서는 수익 또는 비용의 발생이라는 용어도 써요. 얘가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손익의 이연, 손익의 예상이라는 용어하고 똑같은 용어라는 거 풀어 쓴 거예요. 손익을.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손익의 이연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선불 계정이에요. 즉 기말 정리사항에서 계정을 읽어보시게 되면 돈을 먼저 주었거나 돈을 먼저 받은 경우에요. 그걸 우리는 회계에서 뭐라고 부른다? 손익의 이연이라고 불러요. 그 손익의 이연의 말뜻은 뭐냐면 올해 수익과 비용, 내년의 수익과 비용을 구분해 달라는 뜻이에요. 이 연은 말 그대로 연도수를 나누어 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연은 그런 말 뜻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손익의 예상, 이거는 아직
돈을 주거나 받지 않은 경우예요. 그러면 얘를 후불 개념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손익의 이연에 해당되는 건 계정을 여러분이 쓸 때 두 가지 계정밖에 쓸 수가 없어요. 선급 비용이라든지 선수 수익 계정밖에 못 쓴다는 얘기죠. 왜? 얘는 벌써 돈을 주거나 받았다면서요. 그래서 얘는 손익의 이연에 해당되는 계정인 경우에는 선급 비용 아니면 선수 수익 두 가지 계정밖에 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읽어봤을 때 상황이 돈을 주거나 받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랬을 때는 얘는 우린 손익의 예상이라고 부르고요. 이 손익이 예상일 경우에 쓸 수 있는 계정은 실제로 돈을 주거나 받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 수익이나 미지급 비용이란 계정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얘는 손익의 예상이라고 불렀을 때 후불 계정일 때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에 회계 1급에서 결산 정리사항에 대한 내용들 학습하시면서 요 계정 구분하는 거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 앞으로 급수도 마찬가지예요. 세무 2급도 세무 1급도 그 이상의 문제들도 결산 과정에서 손익의 이연과 손익의 예상 문제는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가 돼요. 이유는요. 연말에 기말에 결산하면서 회계 담당자가 반드시 이걸 처리를 해 주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빠지지 않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우선 용어에 대한 거 설명을 해드렸고, 또 혹시나 높아심에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여기 미수금이라는 계정은 지금 우리가 기타 채권에서 미수금 배웠죠? 선급금도 여기 지금 기타 채권에 선급금 나와 있던 거예요. 여기서 파생된 용어가 미수 수익과 선급 비용이에요. 그래서 미수금에서 파생됐다고 얘기를 하는 미수 수익은요. 여기 네 가지 계정은 보편적으로 재무회계에서 기말에 회계 담당자들이 주로 쓰는 계정입니다. 미수금이라고 써도 틀렸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렸었느냐 하면 여기 미수 수익 경우에는 미수금과 미수금 플러스 그다음에 수익 이 계정이 합쳐진 용어라 그랬었죠. 그래서 미수 수익은 수익 계정이 아니라 두 가지 계정이 합쳐지면 앞에 게 주인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배우실 때 어떤 분들은 이게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하니까 얘가 비용 계정이고 얘가 수익 계정인지 착각을 하시는데 아니라고요. 미수 수익은 우리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수익인데 아직 돈 못 받았다는 뜻을 뭐라고 줄였습니다? 미수 수익이라고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앞에 게 주인이니 미수 수익은 무슨 계정이다? 자산 계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게 주인인 계정 얘를 우리는 자산 계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똑같은 논리로 여기 미지급 비용은 뭐가 되겠어요? 미지급금 플러스 그다음에 비용. 그럼 이 말뜻은 뭐냐면 지금 미지급금 돈은 아직 지급을 안 했어요. 뭔데?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인데 아직 지급을 안 한 거예요. 얘를 줄여서 뭐라고 쓴 거예요? 미지급 비용이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얘는 무슨 계정인가요? 얘 부채 계정이에요. 왜? 계정이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지면은 앞에 게 주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미지급 비용도 비용 계정이 아니라 부채 계정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는 거라는 뜻이에요. 자, 또 그냥 설명했던 거니까 선급금도 손익의 이연에 해당되는 계정도 똑같은 방법으로 선급금 돈을 미리 준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 입장에서 비용인데 돈을 먼저 준 거다. 그래서 선급 비용이라고 쓰는 것은 선급금이 자산 계정이잖아요. 그래서 선급 비용도 자산 계정입니다. 선급 비용도 자산 계정이다. 그러면 선수 수익은요. 이런 선수금에다가 우리 회사 입장에서 수익이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인데 돈을 미리 받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를 선수 수익이라고 하고 선수 수익도 부채 계정이다. 선수금이 부채 계정이니까. 그래서 요거 묻는 문제도 회계 1급에서도 잘 나오는 문제고 세무 2급에서 잘 나오지는 않아요. 회계 1급 과정까지만 나올 수 있는 계정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 계정 구분과 손익의 이연, 손익의 예상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해 보셨고요. 자, 사례를 들어드립니다. 손익의 예상, 후불이라고 그랬었죠. 손익의 예상이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계정 두 개밖에 없어요. 미수, 수익이나 미지급 비용 두 개밖에 못 쓰죠. 한번 예를 볼게요. 우리가 10월 1일 날 예금에 가입했어요. 그리고 예금에 가입한 후 다음에 9월 30일 날 만기가 되면 이자 12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지금 이 날짜 중간에 뭐가 끼어 있어요? 12월 31일이 끼어 있죠. 그죠?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이자, 지금 현재 이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상태죠. 그럼 얘는 우리 뭐라고 불러야 돼요? 좀 뽀대나게 손익의 예상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예상을 하고서 근데 지금 얘는 이자에 대해서 이자가 수익 계정인가요? 비용 계정인가요? 지금 우리가 받을 수익 계정이죠. 그러면 돈 아직 못 받았으니까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둘 중에 하나 써야 되는데 수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미수 수익이라고 써야겠구나 판단을 그렇게 하시란 얘기예요. 근데 미수 수익은 자산 계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별에다가 미수 수익 3만 원 쓰시고 얘 뭘 못 받은 거예요? 우리한테 수익 뭐 못 받은 거예요? 물어보면 이자 수익 못 받은 거잖아요. 몇 개월치? 3개월치. 그 이자 수익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됐나요? 반대로 이번에는 임차료를 내야 되는데 12월 31일 날 우리가 임차료 한 달, 3개월마다 5만 원씩 내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달 5일까지 지급을 한다 그러면 12월 31일 시점에서는 임차료를 지급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안 했겠죠. 그럼 얘는 후불이 된 거죠. 그럼 미수 수익이나 미지급 비용은 써야 되는데 임차료는 수익 계정이에요? 비용 계정이에요? 비용 계정이잖아요. 그럼 미지급 비용 부채죠. 뒤편에다 쓰고 왜 어떤 비용을 아직 안 줬어요? 임차료. 그래서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에 대한 예를 또 하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었고요. 자, 이번에는 선불 계정 볼게요. 대표적인 선불, 손익의 이연에 관련된 것인데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는 보편적으로 선불을 내죠. 1년치를 납부하게 됐을 때 만기는 내년 9월 30일이에요. 그러면 10월 얘도 마찬가지로 한 달 보험료가 만원꼴이죠. 그러면 12월 31일까지 10월, 11월, 12월 3개월 보험료만 우리가 지금 보험료 손익계산서의 보험료로 비용 들어가야 되겠는데 지금 여기 처음에 비용으로 썼을 때 얼마를 썼겠어요? 처음 10월 1일 날은 보험료 이렇게 해가지고서 보험 12만원 써놨을 거 아니에요. 여기 써놓을까? 날짜부터 10월 우리 1일 날 보험에 가입하면 차변에다가 보험료 12만원 이렇게 쓸 것이고 뭐 대변에 현금이라고 이렇게 쓰겠죠. 그냥 12월 31일 날 여기 처리를 안 하게 되면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12만원이 다 들어가겠죠. 그런데 지금 올해 우리 손익계산서에는 올해 거만 들어가야지 내년 게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올해 거는 얼마고 내년 거는 얼마예요? 내년 거 보험료 미리 납부해 놓은 것은 9만원이 내년 거죠. 그러면 12만원에서 보험료 12만원에서 비용을 갖다가 잔액 3만원만 남게끔 얘를 갖다 소멸시키면 비용은 어떤 방법으로 소멸시키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제가. 보험료는 차변이 비용 계정이 차변이 자기 자리인데 얘를 갖다가 대변으로 이렇게 반대편으로 보내게 되면 그 비용이 그만큼 소멸된다 그랬었죠. 자, 처음에 10월 1일 날 보험료 비용 12만원 해놨었는데 지금 얼마쯤 소멸시켰어요? 9만원 소멸시켰죠. 그리고 이 보험료 9만원은 올해 거예요? 내년 거예요? 내년 거죠. 차변에 뭐라고 써놨어요? 선급비용. 선급비용의 말뜻은 내년 거 미리 비용 낸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자산 계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이거 제일 많이 틀린다 그랬어요. 또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계정 중에 하나가 이 손익의 이연이라 했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알고 있기에 보험료라는 비용 계정은 차변에 기록해야 돼요?
대변에 기록해야 돼요. 보편적으로. 비용이니까 차변에 기록해야 되죠. 근데 여기 이제 분기해 보니까 보험료라는 비용 계정이 차변에 있어요? 대변에 있어요? 대변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1년 동안 발생했던 것 중에서 내년도 분만큼을 소멸시킨 거라는 게 이해가 안 되면 이 문제는 무지하게 어려워지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대변에다가 보험료 쓰는 것은 이건 의미가 언제 거다? 이건 내년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년 거 올해 반영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 거를 갖다가 지금 소멸시킨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다가 써 주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차변에다 뭐라고 쓰시면 되겠다? 선급 비용 쓰시면 돼요.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왔던 거 연습해 보셨죠? 자, 마지막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우리가 임대료는 비용 계정인가요? 수익 계정인가요? 임대료는 수익 계정이죠. 자, 1년치 임대료를 먼저 받아줬어요. 그러면 처음 받았을 때 여기 똑같이 10월 1일이라고 보시고요. 이 1년치 임대료를 현금으로 다 받아두었단 말이죠. 그리고 대변에다 뭐라고 써야 돼요? 임대료, 그쵸? 12원을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이 임대료는 지금 내년 9월까지예요. 그 수익을 갖다가 한꺼번에 써놨단 말이죠. 근데 12월 31일 시점에서 우리 손익계산서에는 임대료가 얼마만 들어가야지 돼요? 올해 것만 들어가야 되죠. 그럼 똑같은 원리로 내년 거는 그만큼 소멸시켜줘야 되죠. 내년 거는 얼마예요? 9만원이죠. 그래서 임대료 9만원 내년 거는 이렇게 소멸시켜주고 대변에다가는 내년 거 뭐라고 써야 돼요? 돈 미리 받은 거잖아. 선수. 임대료는 수익 계정이잖아요. 수익 그래서 9만원 이렇게 써주시란 얘기예요. 이해됐음? 안되면 또 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그 난이도 또는 중요성을 따지게 되면 기말 정리 사항 중에서 얘가 중요한 그 탑순위 중에 하나가 손익의 이연과 손익의 예상 계정입니다. 얘는 실무에서도 자격시험에서도 여러분이 몰라서는 안 되는 계정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마무리 짓는 것이죠. 되셨나요? 이것도 캡처 안 해도 되죠? 오케이. 여기도 세무이급과 관련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세무이급 시험에 안 나온다는 뜻 아니에요. 중요한 것들이라서 정리해서 추가된 게 아니라 회계 1급에 있었던 내용들 복습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은 재고자산에 해당되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교재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지금 설명해 드렸던 파트는요, 여기 유동자산 중에서 당좌자산에 해당되는 거 여기 보시게 되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단기 투자자산, 그 다음에 매출채권, 기타 채권 여기 그렇게 설명해 드렸었는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아까 잠깐 봐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당좌 예금과 당좌철 아까 설명해 드린 건 여러분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또 회계 1급에 있던 순서 거의 비슷해요. 내용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단기 투자자산 안에 있는 단기 금융상품,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단기 매매증권에 대해서도 여기 취득과정의 회계처리 한번 체크해 놓으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 얘였었고요. 그 다음에 처분 할 때, 기말 평가할 때, 자, 요거는 그냥 바로 받으셔도 되겠죠. 뭐 지난번에도 봤던 건데 배당금 받았을 때는 배당금 수익이라는 계정으로 쓴다. 그 정도만 알아. 이자 받았을 때는 이자 수익, 배당금 받았을 때는 배당금 수익 이렇게 쓴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세무이급에 처음 들어간 개념이 단기 매매증권의 손상차손이라는 말을 쓰는데 손상차손은 정기적인 보편적인 일이 아니라 뭔가 스페셜하게 이 단기 매매 증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손실을 보는 걸 손상차손이라고 쓰는 건데요. 뭐 이런 예를 이 손상차손에 대한 거는요. 유형자산 제가 세무이급에서 설명할 때 그때 손상차손에 대한 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연말이 되면 모든 그 계정들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이 손상 차손에 대한 규정들을 갖다가 다 설정을 하게 됩니다. 단기 매매 조건에 대한 것들은 뭐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주식을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10,0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이 주식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많이 하겠죠. 올라갔다 내렸다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뭐 8,000원도 됐다가 어떨 때는 뭐 11,000원도 됐다가 12,000원도 됐다가 이렇게들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지금 9,000원 이렇게 공정가치가 정해졌다면 얘는 어떤 일정한 그 공정가치 거래 내역 금액들에 비해서 이상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 10,000원짜리가 갑자기 1,000원짜리가 돼버렸어. 그럼 이 회사에 뭔가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긴 거죠. 루틴하지가 않아. 근데 그게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돼. 그걸로 인해서 갑자기 가격이 툭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는 손상차손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유형자산일 때 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린다 그랬는데 얘는 잘 여러분한테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동차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승용차를 갖다가 사용하게 되면 감가상각이라는 걸 하죠.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일정한 금액이 매년 감가상각이 되는데 얘가 갑자기 그 사고가 한번 나가지고 가격이 더 많이 왕창 떨어진 거야. 그러면 그 차이가 있죠. 그런 걸 우리는 손상차손이라고 부른 거예요. 루틴한 것보다도 갑자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경우, 이것도 숫자 한번 미리 해놔도 나쁘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500만원짜리 차를 샀는데 여지껏 감가상각 누계액이 300만원이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이제 장부가액이 얼마가 돼요? 200만원이 되는 거 아시겠죠? 근데 200만원인데 얘를 갖다가 지금 저기 몰고 다니다가 연말에 사고가 났어. 그래서 땜빵 수리해서 타고 있기는 한데 얘를 갖다가 팔려고 중고자동차 시장에다가 팔고 새 차를 살 수도 있잖아요. 사고가 났던 거니까. 그래서 우선 얼마짜리가 됐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얘 50만원밖에 안 준대. 얼마밖에요? 지금 장부가치는 얼마라고 이상이 됐었는데 200만원인데 50만원밖에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사고가 안 났을 때는 얼마 받을 수 있는데 150만원을 준대요. 근데 사고가 나서 지금 얼마가 더 떨어진 거야 이게? 100만원이 더 떨어진 거죠. 그럼 얘는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특정하게 발생한 거예요? 특정하게 발생하죠? 사건이 어떤 게 뭐가 있어서. 이런 걸 우리가 파악하는 걸 뭐라고 쓴다? 우리가 손상차손이라는 말로 쓸 거예요. 근데 여기는 특별한 예가 별로 없어서 나중에 그 유형자산 나갈 때 이 손상차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손상차손은 우리 손상차손을 평가할 수 있는 모든 자산 대상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매출채권, 대손 아까 설명해 드렸고요. 대손은요, 여러분이 회계를 배우는 한 무조건 별표 3개 최고예요. 문제가 어떤 형태든 반드시 나오니까 정리해 놓을 때 그때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대손상각비, 대손의 회계 처리, 직접 상각법, 뭐 충당금 설정법, 요것도 다 회계 1급에서 나왔던 용어들인데 한번 읽어보셔도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발생한 경우 대손 처리, 그 다음에 여기 대손 충당금 환입, 자, 그 다음에 기타 채권, 저는 기타 채권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기타이 당좌자산 여기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이연법인세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해당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배웠던 당좌자산에 대해서 확인 예제 문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그 대손 충당금에 대한 문제는 항상 매출채권하고 대손 충당금하고 대손 상각비 요런 걸 표를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요거 잘 보시기 바라고요. 이해 있다가 안 되는 것들은 저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파트는 재고자산이에요. 재고자산은 우리 유동자산에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을 나눈다고 했는데 방금 전에 당좌자산이 끝났고 다음 시간에는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